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경영학 객관식 문제 풀이를 같이 할 저는 최중락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한 13회, 14회 정도 걸쳐 7주 동안 문제풀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여러분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이 시간에 계속 쭉 진행이 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강은 없을 건데 만약 하게 되면은 제가 중간에 한번 그 11월 중으로 예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영학은 사실 뭐 7급 감사직 치시는 분들이나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뭐 공기업 시험 치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기는 하는데 특히 그 이론과 문제 간의 좀 갭이 괴리가 좀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고요. 프로필 사진이랑은 좀 실목이 좀 다른데 4년 전에 찍은 거라 4년이 아니고 벌써 5년 전에 찍은 거라서 좀 달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강의 경력 이런 건 제가 기본 강의 때 쭉 한번 말씀드렸던 거랑 같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7급 감사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 군수직 치시는 분들, 각종 공기업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2권인데 여러분 그 워크북이라고 해서 그 이론 정리 요약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 국가시험 객관식 경영학이라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지금 1200제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정확히 1200문제도 조금 아니고 그리고 올해 이제 한 200여 문제를 추가하면서 문항수가 1400제 가까이 늘어나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제 제목에서 몇 제라는 건 빼버리고 그냥 객관식 경영학으로 새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문제 수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 문제들은 삭제를 하고 그만큼 새로 문제를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영학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최신 트렌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든 요즘 문제든 문제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옛날 문제를 또 없애지 않고 그냥 계속 누적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신 책의 두께가 늘어나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서 책의 편집을 조금 새로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장 문제집을 펼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문제 번호 옆에 점선으로 된 네모 박스 3가지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1회독 할 때 맞췄다, 2회독을 해서 겨우 맞췄다, 3번 봐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표시를 해두시라는 용도로 적어놓은 박스였는데 작년판 같은 경우는 이 박스가 숫자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잡아먹혀져 있었던 거를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고 어거지로 좀 이게 공간을 확보해서 한 200문제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책의 페이지는 크게 변화가 없게 하여튼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 방식은 교재 순서대로인데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각 수업 시간마다 워크북을 먼저 보면서 이론 정리를 쭉 하고 그 다음 관련된 우리 그 문제집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 점수는 제가 이제 90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그 매해 시험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게 2018년도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 이 문제집을 충실히 공부하셨다면은 작년 책 기준으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올해 그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게 나왔던 게 강사님들의 문제집과 좀 특이한 그 출제 경향, 좋게 말하면 새로운 문제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런 걸 냈냐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과거 한 10수년간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미니멈 한 90점은 맞으실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론 요약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좀 기억을 상기시키실 수 있도록 제가 이론 설명은 드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끔은 그 교재 이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오답을 제거하는 그 어떤 센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수능 시험을 거쳐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객관식 문제에 대한 약간 센스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 한 5%도 안 돼요. 이 상식 문제는. 어쨌든 이런 상식 문제들이 가끔 경영학을 빙자해서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경영학 분야에서 브릭스 해당되는 국가의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든지 이런 건 완전 상식의 문제죠. 이런 범주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수업 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 실강 기준으로 오후 수업 기준으로 13회, 뭐 혹시 이제 보강이 한두 회 좀 늦어진다면 14회에서 15회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마 뭐 작년의 경험상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수요일, 목요일 오후 시간에 한 주도 쉬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위기를 겪으실 수 있는 게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작년에도 몇 분들이 막 흔들리셨어요. 수업을 들으시다가 제가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수업을 듣게는 만들어 드렸는데 하여튼 흔들리지 마시고 연말까지 잘 견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7급 합격생 몇 분이랑 그 군무원 군수직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합격생 날짜 모임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그 모임 날짜를 쉽게 못 잡았던 게 혹시나 지금 이제 일을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여행을 갔거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언제쯤 합격생 날짜 모임을 잡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합격생분들이 대부분 지금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러만 주시면 오겠다 이런 얘기 하셔서 아마 조만간에 모임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쯤 저랑 같이 합격생 모임 참석하실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경영학의 비중, 뭐 출제 과목별의 어떤 영역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이건 기본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 분야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조직 행동, 인적 자원 관리, 마케팅, 생산 운영. 이게 뭐 4대 분야라고 해서 얘들을 합치면 거의 한 70%가 넘는 출제 비중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거의 여기서 한 전체 문제 중에 4분의 3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영역이 이제 전략과 국제 경영, 그다음 회계와 재무. 이 회계 재무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어떤 해는 되게 이것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실제로 군무원 같은 경우는 치러진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7급 시험 같은 경우 회계 재무가 많이 나올 땐 5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또 적게 나오는 해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 막 그래요. 널뛰기를 하거든요. 어렵게 나오는 불과 2년 전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CPA 회계사 시험 재무 관리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게 나오다가 또 작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또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패턴이 없다. 그러니까 좀 널뛰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대신 이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나머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직, 인적 자원, 그다음 마케팅, 생산 요 네 분야는 확실히 잡고 가고 나머지 분야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 기출 문제가 커버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최근의 트렌드 좀 변화되는 양상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7급의 경우는 사실은 회계사 시험 문제를 변형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7급 시험은 좀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약간 군무원 시험과 비슷한 스타일로 되게 까탈스러운 지문,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길이는 짧은데 완전 사람 멘탈을 나가버리게 하는 처음 듣는 문제 이런 식의 출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어디서 다 한번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거죠. 좀 난도가 높아지는 그 지문들이 보통 이제 서울시 문제를 예를 들면은 4번, 5번, 11번, 15번, 17번, 20번 올해 이제 서울시 실급 문제 중에 상당수 되게 많죠. 문항이 지금 한 6개가 넘는데 이 정도 문항들이 한 10년 안쪽에 회계사 CPA 시험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7급 시험의 경우는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경우가 조금 있으니 우리가 좀 깊이라는 것도 좀 챙겨야 되고 넓이 측면에서는 이제 군무원 시험이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뒤에 이제 재무나 회계 분야는 조금 뭐 다 못하더라도 앞부분은 다 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공기업 시험은 일반 공기업의 경우는 군무원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융권 공기업의 경우는 이 7급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공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회계사 시험 수준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재 소개를 좀 드리죠. 이 기본서, 이 요약집 그리고 이제 문제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요약집으로 이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약집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보실 거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주로 수업 시간에 이 교재에 요약된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뭐 최근까지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경영학 문제집 중에는 문항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경영학 시험의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실체말로 방어 과목이다. 그러니까 경영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면 약간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경영학 시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수업은 주로 이제 복습을 하면 좋은데, 이 객관식이다 보니 문제니까 미리 한번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책에다가 메모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산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손으로 끄적끄적 거리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 과목은 완전히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내가 아예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자꾸 발라야 되는 거죠. 눈에 자꾸 이제 바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눈에 익을 때까지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대략 정답이 이거였구나 하는 감을 잡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이제 문제집을 푸시면서 안 풀리는 문제만 그 박스 부분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문제집 예를 들어 뭐 03번 이렇게 돼 있으면 옆에 이제 체크해서 이렇게 박스가 3개가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눈으로 풀 때 아예 못 풀었다 싶으면 여기다 그냥 X라고 해버리면 돼요. 근데 처음엔 풀렸다. 그럼 체크 안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풀 때 체크가 돼 있으면은 처음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시 볼 때 헷갈렸던 문제라는 이야기고, 뭐 이런 식의 여러분 나름의 어떤 뭐 장치를 마련하셔서 책을 하여튼 여러 번 회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시고 복습하실 때 한번 다시 눈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워크북에 있는 이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뜬금없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워크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뭐 지문이나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워크북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요약 서브를 만드신다면 서브노트 같은 데다가 옮겨버리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약집만 봐도 내가 그때 이 문제를 틀렸구나 하는 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오답노트 같이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부 방법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기본 강의 때나 문풀 강의 때나 항상 이 곡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강사님들이 이거 이야기해서 아마 이제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자주 안 보면 결국 까먹게 된다 이것입니다. 문풀 강의가 지금 실강 기준으로는 11월 달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시험은 내년 여름 날씨가 더워질 때쯤 시작되니까 한 번 보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번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반복이 많아질수록 학습 기억은 오래 간다는 거를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워크북을 보면서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픽 1번이라고 돼 있고 워크북부터 먼저 1장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뭐 기업이 뭐냐 하는 뭐 개념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다. 조직 안에서도 영리,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경영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죠? 이익은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비용을 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비용 안에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익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 컨셉을 먼저 좀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경영학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올랐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을 엄청 올렸거나, 둘째는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판매량이 엄청 늘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매출의 증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그 애플사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공시하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대신 회사가 가격을 매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제 매출은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희한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 안에 중요한 게 이제 재료비인데, 아이폰 한 대당 보통
그 삼성전자에게 그 부품 값으로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폰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삼성전자가 그 안에 무려 20% 정도를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거니까 삼성은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한 지금 상황이에요. 갤럭시가 많이 팔려도 좋고 갤럭시가 안 팔리고 아이폰이 팔리면 부품이 많이 팔리니까 좋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 요새 뭐 삼성 갤럭시가 잘 안 팔려서 삼성전자 뭐 핸드폰 사업부 고민이 깊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그 사업부만 고민을 하는 거고 이주용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행복하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잘 팔리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서 기업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소유는 누가? 주주가. 경영은 CEO가 한다는 거고요. 돈을 번다 말씀드렸고 계속 기업의 가정은 뭐 회계학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지만 회사가 한번 설립이 되면은 망하지 않고 쭉 간다는 가정을 해야 영업도 할 수 있고 뭐 물건을 구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체인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밸류 체인인데 이 밸류 체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적 자원 관리랑 R&D는 보조 활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직접 돈을 버는 활동은 아닙니다. 대신 돈을 버는 걸 도와주는 활동이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조달입니다. 프로큐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달은 원재료의 조달이 아니라 소모품의 조달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재료를 조달한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투입 물류. 이걸 이제 원재료의 조달이라고 부르고 실제 물건을 생산하는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 출판사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집이나 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원재료로 삼는 건 종이 펄프겠죠. 그 펄프를 투입하는 건 이거고요. 출판사 직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구입해 주는 건 이거죠. 이게 이제 소모품의 조달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별을 잘 해주시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릴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생산은 기본적으로 운영 활동 또는 번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의 성과를 우리 보통 조직 효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우린 조직 효과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표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공식 목표, 다른 하나는 운영 목표. 이건 좀 메모 체크 적어두시면 좋겠죠, 그죠? 공식 목표라는 게 있고 운영 목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식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션이라는 거죠. 또는 비전. 이게 이제 공식 목표입니다. 회사가 대외적으로 남들에게 선언하는 목표가 공식 목표입니다. 저희 공단기 학원 홈페이지나 학원 접수 데스크를 가보면은 대단히 감동적인 문구 같은 게들이 적혀 있죠.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합격을 돕기 위함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건 공식 목표입니다. 남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홈페이지에 미션 또는 비전이라는 란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비전 미션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도구 내지는 수단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운영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데려와야 되고 좋은 강사를 데려오려면 학원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 학원이 수강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운영 목표입니다. 공식 목표, 여러분 합격을 돕기 위해서 운영 목표, 돈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벌려면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 목표는 남들에게 말하는, 드러내는 목표고 운영 목표는 실제 회사에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효율성, 다른 하나는 유연성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효율성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라고 했지만 그 목표 달성을 얼마나 빠르게 적은 돈으로 했느냐 이게 이제 효율성인 것이죠. 즉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산출이 같다면 투입이 작으면 좋고 똑같은 투입을 한다면 산출이 클수록 좋은 거죠. 그게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걸 생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생산성은 이제 같은 재료로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냐, 이게 이제 생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한 명당 만드는 물건의 수, 이건 노동 생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기계 한 대당 물건을 얼마나 만들었냐, 이건 뭐 자본 생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기출지문 몇 개만 잠시 워크북에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함, do things right이고, 효과성은 옳은 일을 함, do right thing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do right thing은 애초에 제대로 된 일을 해라라는 거니까 목표를 제대로 잡아라, 이거니까 이제 효과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효율성은 things를 하긴 하는데 right, 제대로 잘 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효율성,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내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죠. 효율성은 자원 투입으로 인한 산출,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좋은 조직, 성공하는 조직은 둘 다 높아야 되는 것이고, 효율성은 목표 달성, 즉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건 왜 틀렸냐면은, 효과성은 자원의 사용 정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이죠. 그러니까 투입의 정도를 측정하는 건 효율성인 것이죠. 반대로 목표의 달성 정도는 효과성이니까 두 개가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 부분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기업의 형태가 조금, 이 부분은 사실은 경영학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법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처럼 상법이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는 시험에서는 이게 거의 안 나오는데, 저희 시험은 상법을 따로 다루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교수님들이 심심하실 때마다 한두 문제씩 내고 계세요. 일단은 뭐 혼자 운영하는 회사는 개인 기업이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보통 우리 경영학에서 다루는 회사는 공동기업,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공동기업을 사람이 좀 적은 기업과 많은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적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은 인적 회사, 많이들 모여 있는 회사를 이제 물적 회사,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적으면 인적 회사, 많으면 물적 회사,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고, 그 소규모 회사를 다시 두 개로 쪼개는 거죠. 함명, 합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의 직원,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그 사원이 적은 제한된 범위의 책임을 지면은 유한 책임, unlimited,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면 무한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회사를 함명 회사라고 부르고요.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이 혼재돼 있으면 합자 회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물적 회사입니다. 물적 회사는 유한 회사랑 원래 주식 회사 두 개만 있었는데, 2012년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게 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한 회사부터 보시면은, 유한 회사는 말 그대로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제목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물적 회사는 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제가 아까 얘는 소수 사람, 얘는 다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이거를 쪼개서 유한 회사가 좀 소규모, 주식 회사로 갈수록 대규모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는 주식 회사랑 다 비슷한데 좀 소규모고 폐쇄적 비공중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폐쇄적 비공중적의 특징은 많은 재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오픈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 내기 싫다라고 하면은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플코리아 대표적인 유한회사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한국 시장이 잘 되거든요. 개꿀 이래가지고 이제 유한회사로 바꿨고, 법무법인 로펌의 대부분도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로펌 대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바로 사법시험 패스를 해가지고 좀 일찍 사실을 붙어서, 지금 저랑 동갑인데, 저랑 동갑은 아니지, 그분이 이제 재수를 하셔가지고 저보다 한 살 많으신 형님인데, 좀 친구긴 친구죠. 근데 그분이 그 변호사 2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펌의 대표예요. 대표인데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덕을 좀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좀 괴롭혀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 내가 자문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로펌들도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 세금 제대로 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변호사니까 다 알아서 잘 내겠죠. 법에 저촉이 안 되게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다. 이게 유한회사인데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사원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최고 기구입니다. 유한회사가 사원들을 다 모아서 의사결정할 때를 이제 사원총회라고 부르고 주식회사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의사결정할 때를 이제 주주총회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따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주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들에게 업무를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경영학 문제치고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교수님들이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다 틀려라 이런 식으로 한번 낸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이따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유한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한 책임 회사는 2011년에 상법 개정을 하면서 유한 회사의 성격과 주식회사 성격을 섞으면서 동시에 이 소수 회사인 한명 합자 회사 특징도 가지게 하는 한마디로 좀 짬뽕적인 특징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랑 비슷한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개인 회사랑 비슷한 느낌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규모 회사의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를 쉽게 아무렇게나 회사를 차리는데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한류 트렌드가 시작이 되면서 연예기획사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면서 기업 만들기도 좋은 나라를 이제 만든 거죠. 원래 미국에서 이 제도가 처음 등장했고요. 미국이 제도를 만들면 일본이 몇 년 있다 베낍니다. 그리고 일본이 베끼면 몇 년 있다가 이제 우리가 베낍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순서대로 만들어진 회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일반적 특징은 뭐 이건 쉬우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증권이니까 자본을 증권으로 조달을 합니다. 주식회사를 차릴 때는 주주들에게 자본을 걷어야 되는데 그때 주식을 주고 자본을 걷는 것이죠.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고요. 주식 양도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고 소유자는 주주지만 주주가 매일 모이지 않으니까 경영자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을 이제 지배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영국과 미국, 영미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영국과 미국 스타일의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독일 또는 뭐 일본 스타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주 자본주의는 무조건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니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주의 이익, 즉 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주주 자본주의고요. 뭐 애플 본사가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애플은 그 대표적인 그 미국에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는 결국 주가 상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미래 수익성이 높은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 팀 쿡이라는 양반의 지상 과제는 주가를 올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폰 출시할 때마다 가격도 올리고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나겠죠. 이익이 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기니까 이걸 자꾸 반복을 하게 하는 건데 저는 왜 자꾸 가격이 오르나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그냥 애플이 그냥 이상해서 가격을 올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잡스가 죽으면서 그 팀 쿡에게 엄청난 주식을 넘겼는데 그 주식을 넘기면서 그 주식을 팀 쿡이 자의적으로 팔아치우지 못하겠어요. 뭔 소리냐면 주식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 주가가 피크를 찍었다고 느껴질 때 팀 쿡이 회사를 털고 나가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잡스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양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자기 죽고 나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잡스가 2011년에 죽었으니까 2021년까지는 팀 쿡은 주식을 못 팔아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제가 볼 땐 애플은 잘 나갈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팀 쿡이 안 잘리니까. 그래서 팀 쿡이 그때까지 안 잘려야 그날 이후에 자기는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1년이면 지금 이제 한 3년 남았나요? 아이폰 그러면 11, 12, 13이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분간 애플은 잘 될 거야. 왜냐면은 주가를 올려야 되게끔 이 스톡 옵션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팀 쿡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입니다. 무조건 주주한테 유리하게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소비자나 시민단체와 같은 여러 사람들, 즉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기업의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회사가 이익을 벌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겠죠. 바로 주변 사람들도 일반 사회적 구성원들도 생각을 해라,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기업은 따로따로 노는 건데 어느 순간 한번 연합을 하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량진 학원가를 봐도 여러 학원들이 좀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있죠. 학원이 합병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 강사가 이 학원에 있다가 갑자기 저 학원으로 와고 어디 계시? 왜 갑자기 여기 계시지? 어제까지 막 욕했던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이게 완전 이합집산인데 이렇게 기업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 이유가 경쟁을 좀 덜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담합을 하면 참 좋죠. 가격 담합을 하면은 서로가 아주 행복하죠.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쟁을 좀 덜 하고 싶다거나 시너지를 높이고 싶다. 그래서 나를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기업과 결합을 맺거나 또는 다른 기업을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다 하는 이유가 있죠. 보통 회사 회장님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대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그룹, 여러분 잘 아시는 싱크빅 그리고 코웨이로 유명한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이라는 그 건설사를 갑자기 인수를 한 겁니다. 왜 건설사를 웅진그룹이 인수하느냐? 웅진그룹은 원래 그 판매와 영업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싱크빅 책도 판매 사원이 책을 파는 거고 코웨이도 정수기도 영업 사원분이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업 사원으로 인한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이었는데 건설업은 완전 종류가 다른 회사죠. 근데 건설업을 인수한 이유를 제가 극동건설 다니시는 분이 과거 제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직장인 수험생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의 오랜 꿈은 재벌이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재벌 그룹처럼 삼성처럼 카드도 하고 전자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얼마나 좋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적어도 재벌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타이틀을 얻으려면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종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셔서 건설사를 인수를 하신 거죠. 근데 건설업에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불경기가 되면은 또 마침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건설 경기가 폭삭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회사가 위태로워지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설업이 약간 도박성이 짙은 게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건물을 짓긴 지어야 돼.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재비,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건물은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돼서 건물을 짓고 망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건물은 다 지어주고 망하는 거죠. 법적으로 짓긴 지어야 되니까. 흑자도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흑자도산을 건설업이 많이 합니다. 흑자는 나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는 하거든요. 분양이 일단 될 때 분양이 된다는 건 언젠가 입주를 할 거라는 거니까 일단 수익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돈이 들어온 걸로. 실제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 회계 처리로는 흑자죠. 근데 물론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잔금 처리라고 하죠. 보통 우리 집을 이사 갈 때 잔금을 치른다고 표현하는데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게 돼 있는데 중도금이라는 걸 중간에 한번 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면은 중간에 한 2억을 내고 입주하는 날 나머지 3억을 내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회계 처리로는 그 집이 분양되는 날 매출 5억을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 회사가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직원들. 건설 인부들이 도망가 버리고 회사가 망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 극동건설이 위기를 겪고 현금이 부족해지니까 웅진그룹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은 코웨이를 팔자. 그래서 가장 회사의 핵심 사업이었던 코웨이를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코웨이는 웅진 코웨이가 아니라 그냥 코웨이입니다. TV 광고를 보면 웅진이란 말 없어요. 그냥 코웨이라고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예 별도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별도 회사가 됐고, 근데 회장님이 그게 너무 아까웠나 봐요. 어떻게 보면 큰 자식이잖아. 가장 잘 되는 웅진그룹의 그 사업을 그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떼어주고 나서 잘 됐으면 괜찮은데 코웨이를 팔고 나서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회장님이 막 어디 경찰도 갔다 왔다 하시고 막 검찰에도 불려갔다 오시고 하시면서 이제 사실 그룹이 해체되다시피 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재건을 하고 계시다 보니 회장님이 정수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지금 웅진 정수기라는 게 나왔어요. 보면은 그건 코웨이가 아니에요. 별도예요. 그러니까 웅진 정수기가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웨이는 따로 있고 웅진 정수기도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극동건설 그 다니시는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아깝다고. 그래서 본인이 회장이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회장님이 참 안타깝다. 뭐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하여튼 이러한 그 타기업의 지배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인수합병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수합병 먹어버리는 걸 우리는 트러스트라고 부르고요. 단순하게 담합하는 건 이제 카르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콘체른이랑 지주회사는 조금 비슷하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왜 비슷하냐면은 콘체른은 법적으로 인수합병되는 건 아니지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콘체른이 좀 확대가 되면은 한 회사가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고 오로지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LG그룹의 주 LG라는 회사가 있고요. SK그룹의 주식회사 SK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다 지주회사인데 걔들은 하는 일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의 회사를 이제 지주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지주회사 오너가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콤비나트가 최근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콤비나트는 한 장소에 모이는 거를 다 콤비나트라고 합니다. 우리 뭐 울산 공업 단지 그리고 뭐 수도권의 인천의 무슨 공단 이런 게 생긴다면 이건 전부 다 콤비나트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이 콤비나트라고 볼 수 있고 저희 학원가가 밀집한 노량진도 일종의 콤비나트죠.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서 이익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경쟁사끼리는 멀리 있어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의 논리는 경쟁사가 붙어 있어야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이 회사 왔다가 물건이 없으면 바로 옆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고객이 그만큼 오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 업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노량진에 학원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 하면 일단 노량진에 오면 되는 거죠. 와서 어느 학원이든 대충 한번 가보고 분위기도 한꺼번에 파악하고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단기는 여기 있고 다른 학원은 저쪽 뭐 김포공항 쪽에 있고 다른 학원은 일산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그 중에 어느 한 장소를 나를 잡고 가야 되니까 쉽게 갈아타지를 못하다 보니 수험생들이 어느 학원도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듣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경쟁사끼리는 한데 모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신림역에 가면 순대타운이 있습니다. 순대 가게들이 한 건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장사가 될까 느낌이 드는데 모여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하는 거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콤비나트.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집적 이익의 추구. 집적 이익.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익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콩그로머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콩그로머레이트는 관련이 없는 회사들을 다 장악하고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재벌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픽 1번에 대한 이론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토픽 2번과 관련된 설명도 한꺼번에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죠. 뭐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만 좀 보죠.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가 뭐냐? 경제학은 가계, 기업, 정부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와 정부라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의 유래는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이 있는데 비교되는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되게 이론적이죠. 우리 막 칸트, 헤겔 뭐 이런 학자들 보면 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런 양반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은 주로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학자 중심의 경영학이 발달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수님들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로 유학 갔다가 교육하신 경영학 교수님들이 쓰시는 경영학 책을 보면은 법학책 같아요. 그러니까 목차가 살아 있어요. 목차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공부했던 교수님이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뭐 경영학 책인데도 목차가 1, 1, 1, 1, A, 1 그다음에 짝대기 이래가지고 목차가 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글을 읽다 보면은 한참 설명하는데 아직 A예요. 그러면 이제 B가 언제 나오는지를 막 찾아서 읽어야 되고 완전 법학책 같이 이렇게 목차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막 경영학 책인데 한 권에 막 1000페이지가 넘고 막 법학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제가 석사 과정 때 이제 미국 교수가 쓴 같은 과목 책을 보니까 완전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책이 목차가 없어요. 그냥 단원 1 해가지고 그냥 썰을 계속 푸는 거야. 이야기를 계속 썰을 풀어나가는데 이해는 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미국 경영학은 주로 실무가 관점입니다. 실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사실 제일 짜증나는 분야가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됩니다. 이런 게 제일 짜증나는데 오늘날 저희 경영학의 주류는 미국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고 이럴 땐 이게 정답인데 저럴 땐 저게 정답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있는 게 현실 기업을 연구하다 보니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만 맞으면 그죠. 그래서 이런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 이제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경영학은 한 300~4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영학은 뭐 기껏 해봤자 200년도 안 되는 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독일 경영학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인 측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좀 중시한다고 본다면 미국 경영학은 경영자의 관점, 그러니까 좀 주관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일 경영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계산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마케팅 책을 봐도 독일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되게 수학적으로 적어놨어요. 뭐 가격을 얼마 올릴 때 소비자의 매출이 얼마가 늘어날지를 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뭐 이래가지고 막 책에 마케팅 책에 막 미분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미국 책은 안 그래요. 그냥 경영자 입장에서 이게 좋다. 나쁘게 말하면 논리가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 썰을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게 관리론적 접근. 관리론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자가 뭘 할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는 걸 관리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영자가 뭘 할 거냐. 관리론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영자의 유형과 자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회사를 만드신 분은 창업 경영자고 지금 오너는 소유 경영자인데 보통 창업주가 오너가 될 수도 있지만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손자 손녀들이 오너가 될 수 있겠죠. 이 창업 경영자나 소유 경영자가 직접 경영을 하기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문 경영자인데 전문 경영자는 고용 경영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수탁 경영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높이에 따라서 가장 높이 탑에서 연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최고 경영층, 중간에 뭐 임원분들을 보통 중간 관리층, 그리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 이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뭐 실무팀장 이런 분들은 일선 또는 현장 관리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영자들이 갖춰야 되는 자질과 능력이 뭐가 있느냐? 카츠라는 아저씨가 이 세 가지를 보통 주장을 했는데 카츠는 일반적으로 이제 최고 경영자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급 관리자로 내려갈수록 기술적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술적 능력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고 의사결정 능력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상황 판단 능력 또는 개념 기술 또는 뭐 의사결정 판단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의사결정 능력을 개념 기술 또는 상황 판단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술적 능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 능력 또는 운영적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운영 능력, 전문 능력 이렇게 용어들이 다양한 번역이 있어요. 이게 참 수입 학문의 비애인데 이게 미국 학문이다 보니까 영어로는 하나인데 우리말 번역이 교수님들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다 좀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인간관계 능력은 중간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가 되지만 뭐 윗분 그리고 아랫분 다 필요하긴 하죠. 인간관계 능력은 걸쳐 있다. 다만 중간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가 된다. 이 얘기 누가 했다고요? 카츠, K-A-T-Z. 카츠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뭐 데니얼 카츠인데 데니얼 카츠 보통 D. 카츠 이렇게 이름을 적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외울 때는 돈카츠 이렇게 이제 외우죠. D 카츠니까 그래서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시고 막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데니얼 카츠 D 카츠인데 이름은 카츠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분류한 역할은 이건 뭐 외워야 돼요. 이건 좀 짜증이 나시겠습니다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경영자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인관계, 두 번째는 정보 제공, 세 번째는 의사결정인데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인관계, 의사결정은 앞에 카츠가 말한 거랑 거의 겹치죠. 대인관계랑 의사결정 겹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카츠는 이게 계층이 있다고 봤고요. 민츠버그는 계층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자들이 뭐 계층 높이랑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표 역할은 말 그대로 리더가 회사의 어떤 대표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도, 업무를 이끈다는 거고 연계, 네트워크는 소위 인맥 관리 같은 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를 연결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보시면 모니터, 이거는 외부 정보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우리 내부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랑 만나봤는데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앞으로 이런 사업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외부의 정보를 경영자가 관찰해서 내부 종업원에게 전달해 주는 게 모니터 기능이고요. 배포자는 반대입니다. 내부 정보 중에 괜찮다 싶은 것들을 외부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거 성공했어 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회사가 있죠. 반면에 드러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실적이 났어. 그럼 실적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겸손하게 좀 조용히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트렌드는 드러내야 좋아한다. 약간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강사들도 요새는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랑 안 하고 막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이제 제 수업에서 이런 합격생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일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포가 되는 거고요. 조직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건 회사의 입장을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로서는 처음에 창업, 회사 문을 열고 위기 상황을 극복을 잘 해주는 역할, 또 자원을 배분,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협상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회사랑 딜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경영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츠버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가끔 나오게 되면은 이 표 자체를 암기하지 않으면 좀 문제 풀기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좀 귀찮으시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암기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뭐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여러분이 회사를 차린다면 첫째, 고객이 중요하다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고객이 이 회사 물건 괜히 샀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고객을 우선시해야 되고 최소한 만족을 드리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연히 회사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자선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경쟁 우위, 남보단 잘나야 된다. 특히 경쟁자보다는 잘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슌페터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죠. 저희 노량진 학원판을 이제 판도를 뒤집은 저희 공산기가 처음 등장하게 된 거는 어느 한 젊은 사업가가 이곳에 이제 뭔가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죠? 저도 저희 그 대표이사님 잘은 모르는데 저희 회사가 대표이사님과 그 경영진들이 원래 수능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쪽 시장을 한번 장악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사 출신은 아니고 학원 경영자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투스 쪽과 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 이투스를 키우시고 이제 더 이상 클 게 없다, 다 키웠다. 그래서 이 천하가 아주 좁구나. 이걸로 이제 이 나라를 흔들었다. 이제 됐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해서 이제 노량진에다가 이제 이 학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학원 이름은 공무원 단기 학교였죠. 공무원 단기 학교로 출발을 해서 런칭할 때 전 당시 이제 지금 저희 학원에 뭐 특정한 과목 대표 강사님이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 학원에 강의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대학 선배 중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나가는 업을 그만두고 어떻게 학원으로 가신다 그러길래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뭐 위험하긴 한데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간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결국 잘 됐어요. 잘 되고 있고 원래 본업은 그만두고 이제 여기 올인하실 정도로 아주 잘 되고 계신데 저희 학원 전체도 좀 잘 되고 있고요. 사실 리스크가 있죠. 수능에서 학원을 잘 차렸다고 해서 그 역량이 그대로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번 창업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약간 그 맛을 이제 잊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잘 되는 건 오히려 좀 지루해해요. 이제 잘 되니까 새로운 걸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의 그 포인트는 이 독창적인 뭔가 남이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리고 혁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창업 활동의 원동력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고, 이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조적이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파괴가 뭐냐? 기존의 판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곳에 설립이 되면서 기존의 많은 그 노량진 학원들이 이제 많이 흡수가 됐죠. 그리고 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학원을 키운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패스라는 정책인데, 프리패스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최초의 이 프리패스라는 정책은 좀 파격적이긴 했어요.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고, 언론 보도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언론 보도 당시에 그 경영자분 인터뷰에 따르면은 처음 한 2, 3년 동안은 강사들이 그냥 돈을 안 받고 하자, 손해를 보고 하자, 월급 받고 하자, 이런 식으로 경영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최저 생계비만 줄 테니까 학원에서 좀 노력 봉사를 하시오. 그 당시 그 초창기 강사님들이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하신 거죠. 손해를 보고 여기 오신 거니까. 당시 이제 일타 강사님들을 영입하면 좋죠. 그 당시 시장 일타 강사님들이 당연히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 돈 받고 내가 그 학원에 왜 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생학원으로서 좀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승부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프리패스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강생이 늘어나니까 기존 학원 강사님들 중에 이제 처음에 영입 제안을 거부했던 분들이 문을 먼저 두드리고, 저기요 잠깐만 미안한데 저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나 좀 받아주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강사님들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수 강사들이 모이니까 학원이 점점 커지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뭐 저희 학원은 이제 업계 리드 업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혁신의 5가지 요인이라는 걸 슈페터가 제시를 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드는 게 혁신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는 게 혁신이죠. 두 번째, 새로운 방식. 저희 노량진 학원은 똑같은 학원이지만 저희 학원이 제공 방식을 바꾼 거죠. 동영상 강의 제공 방식을 프리패스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것도 혁신이에요. 새로운 시장의 개척. 지금 이제 사실 뭐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요. 저는 약간 비밀인데 말을 해도 되나? 어디를 지금 노리고 있냐면 북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조선 이민들한테 이 경영학 1200제를 수업을 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이죠, 그죠? 누가 먼저 그 북한 시장을 먹을 거냐? 언젠가 개방이 될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 진짜 대우각성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이래가지고 그냥 형님 뜻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막 남한에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단기 평양 캠퍼스, 대동강 캠퍼스 이래가지고 카페 만들어가지고 대동강 일관 만들어가지고 점심 때는 옥류관 갔다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시장 개척, 이것도 혁신이에요. 새로운 원료,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혁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생 종이 같은 걸로 뭐 책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사실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책은 재생 종이는 아닙니다. 제 책은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네. 책이 안 팔리면 나무한테 미안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죠. 새로운 조직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중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이를테면 요새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있죠.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혁신의 요소다라고 슈페터가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지문 한번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맞죠? 자본이 분산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주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이제 주주들에게 직접 맡길 수가 없어서 전문 경영자 한 명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간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소유 경영자가 지배를 하는데 자본 출자,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 경영층인 사람은 당연히 소유가 아닌 전문 경영자가 되는 거죠. 전문 경영자는 고용이 되신 경영자니까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전문 경영자는 보통 그 경영 임기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이익을 벌면 되는 거죠. 맞고요. 단기적이죠. 네 번째, 전문 경영자는 자율적 경영. 그러면 자율의 반대는 타율인데 뭐 왜 자율이지? 사실 뭐 이건 좋은 말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전문 경영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경영을 하는 거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합리적 경영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소유 경영자는 가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거니까. 망해도 내 거니까 막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삼성그룹 임원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자동차는 이미 현대가 잘 되고 있는데 삼성은 그냥 전자에만 집중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장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약간 자동차 덕후거든요. 그래서 내 살아 생전에 반드시 삼성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죽겠다 막 이러셔가지고 결국은 삼성자동차 공장을 강행을 하죠. 강행을 해서 삼성자동차가 출범하고 그 다음에 IMF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르노에 매각을 하는 어떤 슬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 삼성동 구한전 한국전력 4억 부지를 정부에서 이제 나눠주기로 했죠. 어떻게 나눠주느냐? 한국전력 본사가 전라남도 나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동에 아주 알짜 땅이 이제 빈 거죠. 그 빈 땅을 정부가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매각을 할 때 어떤 회사에게 팔 것이냐 공개 경쟁 경쟁 입찰을 벌였더니 삼성그룹이랑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고,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쩐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정몽구 회장이 이길 것이냐. 당시 현대차 그룹의 내부 분위기는 정몽구 회장이 진짜 전의에 불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재용이를 이번엔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대요. 그래서 삼성이 얼마를 써내든 무조건 우린 2배를 써낸다, 가격으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5조를 썼다고 하는데 현대차 그룹이 10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10조의 그 땅이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시장 가치는 잘 쳐봤자 3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10조를 내고 그 땅을 이제 받았어요. 거기다 지금 이제 뭐 잠실 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건물을 거기다 세울 거라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잘 되면 뻥을 뽑겠죠. 어쨌든 뭐 10조를 쏟아부을 때 사실 임원들이 그랬대요.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써봤자 5조 써낼 건데 우리 6조만 써도 됩니다. 아니면 5.5조만 써도 된다고. 굳이 10조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안 된다고. 무조건 이번에 한대기 2쪽이나도 재용이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걔가 혹시나 뒤통수를 치고 7조를 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난 10조를 써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10조를 쓰셨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야, 큰일 났다, 이제 현금 10조를 어디서 마련하냐. 10조가 무슨 남의 집 이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10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이제 뭐 어떤 건물을 유치하고 빌딩을 짓고 뭐 자동차 전시관 같은 걸 만들고 해서 나름 홍보형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투자를 받겠죠. 그럼 아무래도 돈을 메울 수는 있을 거니까. 어쨌든 오너가 경영하게 되면 약간 이런 이상한 의사결정을 해도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수탁 경영층은 이제 위임을 받은 경영자인데 전문 경영자죠. 이 사람은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 기능을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경영층이다. 제가 아까 수탁 경영자는 최고 경영층에 해당된다고 했죠. 여기 전문 경영자도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잘 해주시고요. 이론 설명 잘 드렸으니까 저희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